김민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그의 눈에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보였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 진부하기 짝이 없는 해고 사유였다. 지난 5년간 그는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하게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쳤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고작 종이 한 장이라니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동료들은 애써 그의 쪽을 외면하며 마우스 클릭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외면이 민준에게는 더 큰 비수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팀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하게 됐네, 김민준 씨. 하지만 회사 결정이니 어쩔 수 없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인사팀에서 챙겨줄 거야.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유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무감각한 표정뿐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몇 권의 업무 관련 서적, 낡은 머그잔, 그리고 책상 한편에 놓여있던 작은 가족 사진, 단출한 짐이었다. 마치 그의 회사 생활이 처음부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그 어떤 배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이제 뭘 해야 할까? 29, 특별한 기술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그에게 재취업의 길은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싸구려 월세방으로 향하는 언덕길이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은 냉기가 감돌았다. 보일러를 틀 돈도 아껴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박스를 구석에 던져두고는 낡은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눈을 감았지만 해고 통지서의 글자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중년 남성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정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변호사라니.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가 변호사와 엮일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혹시 회사의 부당 해고건으로 연락이 온 걸까? 하지만 그렇게 빨리 무슨 일이시죠?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드릴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녁 괜찮으시다면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듯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다. 저녁 7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최정훈 변호사가 민준의 작은 월세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비좁고 허름한 민준의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 변호사는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민준이 권하는 소파 대신 딱딱한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김민준 씨.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해고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가 나타났고 그가 엄청난 재산을 남겼다고, 그것도 자신에게. 김태성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태성 회장님은 세간에는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을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마약 조직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전설적인 마약왕의 비밀 상속자라니.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최 변호사는 민준의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김 회장님은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 김민준 씨가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신 겁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사업체들과 자산은 물론 그분의 조직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도 포함됩니다. 책임이요? 그게 무슨...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민준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해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다니. 민준 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언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민준 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최 변호사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왔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준 씨.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의 주요 간부들과 첫 대면을 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민준을 재촉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결국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최 변호사가 보내온 검은색 세단이 그가 사는 허름한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차에 오르자 짙은 선팅 유리창이 바깥 세상과 그를 분리시켰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고급 주택계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까지. 민준이 평생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최 변호사가 그를 안내했고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부가 드러났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 값비싸 보이는 예술품들. 그의 월세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별세계였다. 넓은 응접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같이 검은 정장을 빼입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과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몇몇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감까지 어른거렸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민준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련님,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그는 강 실장, 혹은 조직 내에서는 강숙부로 불리는 인물로 김태성 회장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었다. 강인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연민, 어쩌면 기대, 혹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일 수도. 아, 야. 네. 안녕하세요.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그의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다. 강민철 실장은 민준을 응접실 중앙에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간부들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다. 재무를 담당하는 인물, 유통을 책임지는 인물,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인물 등등. 그들의 이름과 직책은 민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태도 속에는 은연중에 민준을 시험하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도련님께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맡게 되셔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실 줄 압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한 간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쳐있는 듯 했다. 그때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유난히 오만하고 야심에 차 있었다. 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후계자를 숨겨두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평범해 보이시는 분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수였다. 조직 내에서 신흥 세력을 이끄는 인물로 김태성 회장 사후 공공연하게 차기 보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노골적인 도발에 응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강민철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이사, 언행을 조심하게. 박동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 넘겼다. 솔직한 제 감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강 실장님, 이 세계는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곳이죠. 과연 도련님께서 이 험한 세계를 헤쳐나가실 수 있을지 그저 걱정이 될 뿐입니다. 그의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평범해 보인다는 말, 약육강식이라는 단어, 그것은 분명 민준을 향한 경고이자 무시였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최 변호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김민준 도련님께서는 비록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오셨지만 돌아가신 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시며 적법한 상속자이십니다.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도련님을 보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발언은 이미 다른 간부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한 듯 했다.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첫 대면은 그렇게 불편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저택을 나서 다시 채오르자 민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강민철 실장은 말없이 민준의 집까지 그를 바래다 주었다. 채서 내리기 전 강 실장이 입을 열었다. 도련님,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천천히 알아가십시오.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강 실장은 민준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남기신 비망록의 일부입니다. 도련님께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민주는 강 실장이 건넨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김태성이라는 남자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업에 관한 내용들, 조직 관리에 대한 철학,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이 묻어나는 짧은 단상들까지. 민주는 밤늦도록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세계가 얼마나 냉혹하고 위험한 곳인지도 점차 깨닫고 있었다. 박동수의 오만한 눈빛, 다른 간부들의 의심 가득한 시선. 그것은 시작이 불과할 터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민주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평범했던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그는 이미 한 걸음 깊숙이 들어선 것이었다. 김민준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출근길 지하철이 아니라 강민철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들과 숨 막히는 일정들이었다. 그는 마치 속성으로 제왕학 수업을 받는 학생처럼 조직의 현황과 운영 방식, 그리고 아버지 김태성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지하 제국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파악해 나가야 했다. 강 실장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곁을 지키며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김태성 회장의 오랜 신복답게 조직의 생리와 각 간부들의 성향, 그리고 숨겨진 암투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의 도움으로 민주는 표면적으로나마 조직의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동수가 있었다. 박동수는 노골적으로 민준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항만밀수 라인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민준의 지시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달하는 등 사사건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심지어 다른 간부들 앞에서 민준의 경험 부족과 유약함을 비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갔고 조직 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간부들은 박동수의 세력에 줄을 대기 시작했고
중립을 지키던 이들조차 그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였다. 박동수 그놈이 너무 날뛰고 있습니다. 도련님, 강 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두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역시 박동수의 도발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폭력으로 그를 찍어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는 조직 내 반발만 더 커질 것이고 어쩌면 더 큰 피를 부를 수도 있었다. 그는 아직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저에게는 힘도 경험도 없습니다. 강 실장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힘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련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직접 부딪히며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김태성의 비망록에서 읽었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회장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민주는 밤늦도록 아버지의 비망록을 읽고 또 읽었다. 그 안에는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과 함께 조직원들을 아끼고 신뢰를 중시했던 인간적인 면모도 담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는지,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조직의 자금 중 일부가 박동수가 관리하는 유흥업소 체인을 통해 돈 세탁되는 과정에서 거액이 증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박동수가 자신을 시험하거나 혹은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일 직접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동수는 생각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놈입니다. 민주는 최정은 변호사를 통해 외부 회계 감사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리고 강 실장이 추천한 조직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젊은 조직원들을 자신의 직속으로 두어 정보 수집에 나섰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민주는 점차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익숙해져 갔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유약함을 벗고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한편의 위험한 추리극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동수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조직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경쟁 조직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민주는 증거들을 수집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동수를 섣불리 건드리는 대신 그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바로 그의 탐욕과 자만심이었다.
민주는 박동수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해외 마약 거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예상대로 박동수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자신의 모든 가용 자금과 인력을 그 거래에 쏟아부었다. 결전의 날, 민주는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다. 박동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곧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민주는 침착하게 박동수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횡령장부, 미로의 녹취록, 그리고 경쟁 조직과의 커넥션을 입증하는 자료들까지.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동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전부 날조된 거야, 음모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음모라고요. 박 이사.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당신이 추진하던 해외 거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텐데요. 그 순간 박동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해외 거래가 사기였으며 투자한 모든 자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박동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민준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다. 박동수 이사는 조직의 규율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청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춘 조직의 새로운 리더가 서 있었다. 강 실장님, 규율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강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동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른 간부들은 숨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김민주는 더 이상 만만한 애송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진정한 후계자였다. 그날 민주는 처음으로 피의 맛을 보았다. 비록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결정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냉혹함과 비정함. 그는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마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와 함께 깊은 고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동수의 몰락은 조직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루아침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본 조직원들은 김민준이라는 젊은 후계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유약해 보이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어떤 이들은 경외감을,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조직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민주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내부의 적은 제거했지만 외부의 위협은 언제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백상가리파 놈들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강민철 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백상가리파는 김태성 회장 시절부터 호시탐탐 이권을 노리던 경쟁 조직으로 최근 박동수의 실각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김민준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던 남부 지역의 유흥가와 마약 유통망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보스는 누구지, 어떤 스타일인가? 민준은 차분하게 물었다. 아버지의 비망록과 강 실장의 설명을 통해 그는 각 경쟁 조직의 특성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두목은 독사라고 불리는 최익환입니다. 이름처럼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도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회장님의 카리스마와 힘에 눌려 감히 전면전을 벌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동수를 제거한 것은 내부 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조직의 힘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독사 최익환은 분명 그 틈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우리 쪽의 피해 상황은 아직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지만 남부 지부의 조직원 몇몇이 백상아리팩에 매수되거나 협박을 당해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소규모 접촉에서 우리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고요. 그들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다. 강 실장님, 백상아리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 자금줄, 조직 구조, 그리고 최익환의 약점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련님.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비망록을 다시 펼쳤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진부한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는 밤늦도록 비망록을 읽으며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나 압도적인 힘이 없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직 미숙하지만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하는 냉철한 분석력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식적인 사고방식뿐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강 실장이 긴급하게 민준을 찾았다. 도련님,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백상아리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최익환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제보자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민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적이 함정일 수도 있었다.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제시한 정보 몇 가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련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고심 끝에 민주는 제보자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남의 장소는 철저한 보안 속에 마련된 조직의 안가 중 한 곳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나타난 제보자는 뜻밖에도 젊은 여성이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김민준 씨군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김민준요.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뭘 원하시오? 제 이름은 서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독사 최익환의 몰락입니다. 서지수의 눈에 증오심이 스쳐 지나갔다. 최익환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요. 서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백상아리파의 일원이었지만 최익환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최익환의 정보를 수집해왔고 김민준이 박동수를 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민준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서지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최익환의 약점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비밀 자금줄, 돈 세탁 경로, 그리고 그가 가장 신임하는 부하들의 배신 증거까지. 민주는 강 실장에게 눈짓했고 강 실장은 즉시 USB의 내용을 확인했다. 잠시 후 강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수가 가져온 정보는 그야말로 백상아리파의 핵심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이런 정보를 왜 우리에게 주는 거요?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걸 잘 압니다. 최익환은 쉽게 무너질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김태성 회장의 아들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지수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서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복수심, 그리고 절박함이 읽혔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지도 몰랐다. 원치 않는 운명에 휘말려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 좋소. 당신의 정보를 받겠소. 대신 당신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그리고 최익환이 몰락하는 날, 당신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뜻밖의 동맹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서지수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군을 얻은 민준은 본격적으로 방역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와 심리전,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결합된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다. 그는 서지수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익환의 자금줄을 하나씩 차단하고 그의 조직 내부에 불신과 균열을 조장했다. 동시에 박동수 사건 이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젊고 유능한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특수팀을 구성하여 백상가리파의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준비했다. 도리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강 실장이 민준의 대담한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물며 독사를 잡으려는데 이 정도 준비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어수룩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승부사의 미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맹과 그만의 전략이라는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다. 김민준의 방역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직의 젊은 두뇌들과 강민철 실장의 노련함, 그리고 서지수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최익환, 독사의 자금줄이었다. 서지수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최익환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카지노와 사채업으로 막대한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 민주는 최정훈 변호사와 전문 해커팀을 동원하여 이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계좌 동결은 백상아리파의 자금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최익환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젠장, 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최익환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앞에 선 부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국세청 놈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회사를 정확히 찍어낸 거냐고. 내부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의 의심은 조직 내부로 향했고 이는 민준이 의도한 바였다. 두 번째 작전은 백상아리파 내부의 균열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서지수는 최익환이 가장 신임하는 몇몇 간부들이 사실은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거나 몰래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민주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교묘한 이강회를 펼쳤다. 거짓 소문과 조작된 증거들이 백상아리파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최익환의 명령체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조직의 결속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독사가 미쳐 날뛰고 있답니다. 서지수가 민준에게 비밀리에 연락해왔다. 그녀는 여전히 백상아리파 내부에 남아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자기 부하들도 믿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의심하고 있답니다. 곧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몰라요. 좋아, 계속 상황을 주시해줘. 그리고 당신도 몸조심하고. 민주는 서지수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그녀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한편 민주는 강 실장과 함께 선발한 정계 조직원들로 구성된 특수팀 나이트호크의 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교관까지 초빙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최신 장비로 무장했다. 나이트호크의 임무는 백상아리파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타격 목표는 백상아리파의 주요 마약 제조 공장이었다. 서지수가 제공한 공장의 내부 구조도와 경비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트호크는 어둠을 틈타 완벽한 기습 작전을 성공시켰다. 공장은 폭파되었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마약 원료와 완제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백상아리팩에는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연이은 타격에 최익환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김민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었다. 김민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은밀했다. 최익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사마귀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올가매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김민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인가. 최익환은 이를 갈았다.
그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 김민준의 조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최익환의 움직임은 곧바로 민준에게 보고되었다. 독사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련님, 예상보다 빨리 미끼를 문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실제 전투는 또 다른 문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우리의 방어 태세는 어떻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백상아리파의 병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 우리 쪽 피해도 상당할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허를 찌르는 또 다른 계책이 필요했다. 최익환은 지금쯤 극도로 흥분하고 초조해 있을 거요. 그런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지.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이용해야 해. 민준은 서지수에게 연락했다. 서지수 씨, 지금부터 당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오. 최익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주시오. 우리가 그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도 살짝 흘리시오. 가족이요. 서지수가 놀라서 반문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독색에도 아킬레스건은 있을 거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때로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보가 필요하오. 민준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최익환을 자신이 원하는 전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최익환은 서지수가 흘린 정보대로 김민준이 자신의 본거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즉시 주력 부대의 일부를 빼내어 본거지와 가족의 경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곧 그의 공격력이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옆에는 강민철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마치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자신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였고 이제 곧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장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승리에 대한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도시를 뒤덮었을 때 김민준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익환은 민준이 흘린 미끼를 그대로 물고 주력 부대의 상당수를 자신의 본거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시켰다. 그의 남은 병력은 복수심에 불타 김민준의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핵심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민준이 미리 설정해 놓은 결전의 장소였다. 오래된 부둣가 근처에 버려진 공장 지대. 사방이 트여 있으면서도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아 매복과 기습에 용이한 곳이었다.
민주는 이곳을 결전의 무대로 선택했고 나이트 호크네 팀을 비롯한 정예 조직원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모든 것은 최익환의 군대를 안으로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해 움직이고 있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경로대로 접근 중입니다. 통신기를 통해 나이트호크 팀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임시 지휘소로 마련된 공장 2층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CCTV 화면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민철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서지수는 다른 통신 장비를 통해 백상아리파 내부의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있었다. 모두 제 위치를 사수하고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익환이 이끄는 백상아리파의 차량 행렬이 공장지대로 진입했다. 그들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최익환은 선두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민준 그 애송이 놈, 오늘 내 놈의 제삿날로 만들어주마. 최익환은 차창 밖으로 소리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백상아리파 조직원들이 공장 지대 깊숙이 들어왔을 때 민준의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이다. 작전 개시. 그 순간 공장지대 곳곳에 숨어있던 민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미리 설치해둔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혔고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백상아리파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이트호크 팀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백상아리파의 지휘 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들은 정교한 팀워크와 뛰어난 전투 능력으로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강민철 실장 또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직접 총을 들고 젊은 조직원들을 이끌었다. 최익환은 예상치 못한 기습과 조직적인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후퇴하라. 일단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최익환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퇴로마저 차단된 상태였다. 민주는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체스판의 기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최익환의 위치는 파악됐나? 네, 지금 중앙공장 건물 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부하들은 거의 제압된 상태입니다. 좋아. 강 실장님, 나이트호크, 팀과 함께 최익환을 생포하십시오. 가능하면 살려서. 민주는 최익환을 죽이는 것보다 그의 몰락을 통해 조직 전체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리고 서지수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다. 강 실장과 나이트호크. 팀은 곧바로 중앙공장 건물로 진입했다. 건물 내부에서는 최익환의 마지막 발악적인 저항이 이어졌지만 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잠시 후 격렬했던 총성이 멎고 강 실장의 무전이 들려왔다. 도련님, 최익환을 생포했습니다. 민주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민주는 직접 최익환이 잡혀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때 독사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그의 앞에 다가가 섰다. 내 놈이 감히. 최익환은 증오에 찬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신음했다. 끝났어, 최익환 씨.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민준은 옆에 서 있던 서지수에게 눈짓했다. 서지수는 천천히 최익환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심,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끝난 것이다. 전투가 끝난 공장지대는 처참했다. 여기저기서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의 조직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백상가리파는 사실상 괴멸 상태였다. 민준은 강 실장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또 한 번의 피를 보았고 그 피의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아버지의 유산은 그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암투와 배신, 그리고 폭력의 세계로 그를 밀어넣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김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어쩌면 이 세계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에 올려진 상속자라는 이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운명과 맞서 싸울 터였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상아리파와의 피로 얼룩진 항쟁이 끝난 후 김민준의 이름은 지하세계 전설처럼 각인되었다. 아버지 김태성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혼란에 빠졌던 조직은 이제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태양 아래 확고한 질서를 되찾았다. 그의 냉철한 지략과 과감한 결단력은 내부의 반란 세력을 잠재웠고 외부의 강력한 적수를 무너뜨렸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하려 들지 않았다. 사로잡힌 최익환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민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그를 직접 처단하는 대신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범죄의 증거들을 모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길을 택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민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공정한 재판보다는 철저한 응징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되었다. 최익환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다. 이는 민준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정리였다. 그는 불필요한 피를 더 흘리기보다는 때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혹은 그 경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적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조직의 간부들은 이제 민준을 단순한 도련님이 아닌 진정한 보스로 인정하고 따랐다. 그의 지시는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었고 조직은 그의 통제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아버지의 낡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그가 짊어진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스, 강민철 실장이 어느 날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헌신적인 조력자이자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제자리라. 민준은 씁쓸하게 되뇌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일까요? 실장님. 강 실장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보스에 대한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이 길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길로 이끌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일 겁니다. 민준은 서지수를 따로 만났다. 그녀는 최익환의 몰락 이후에도 한동안 민준의 곁에 머물며 조직의 정보 분석 일을 돕고 있었다. 이제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민준이 물었다. 서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세계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복수심 대신 어떤 공허함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원한다면 내 곁에서 계속 일해도 좋소. 당신의 능력은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요. 민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서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보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어쩌면 이 어두운 세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처럼 무자비한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된 제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거나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체로 전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수많은 조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과 외부의 공격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아버지의 비망록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곳에는 냉혹한 사업가의 면모뿐만 아니라 조직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고뇌도 담겨 있었다. 민주는 어쩌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점진적인 변화. 어둠의 영역은 최소화하되 합법적인 사업을 확장하여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정훈 변호사와 강민철 실장을 불러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스. 최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기존의 이권을 포기하려는 자는 없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다른 의견이었다. 회장님께서도 언젠가는 이런 날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아니,
보스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면 저 역시 목숨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몇 년 후, 김민준의 조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여전히 지하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건설, 유통, IT 등 다양한 합법적인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내부의 반발도 있었고 경쟁 세력의 견제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특유의 지략과 결단력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가였다. 어느 늦은 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그의 확고한 오른팔이 된 서지수가 함께 서 있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군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보스. 서지수가 대답했다.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통 청년, 김민주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통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 어두운 세계의 한 줄기 빛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 갈 것이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의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끝 이야기. 정말 긴 여정이었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 세계에서 계속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100만 번 감사드리며 안녕히 가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